비아그라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저도 먹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출연하게 된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진석입니다. 저는 서울 잠실에서 비뇨의학 환자분들을 한 15년째 진료 중에 있고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아그라라고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죠. 출시된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됐을까요? 이 약이 출시된 배경,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그 8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화이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큰 그 제약회사에서 그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어떤 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협심증이라든지 어떤 폐동맥 고혈압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발기약제의 성분은 PDE5 이니비터, PDE5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발기약제의 기전인데, 이 약들을 쓰게 되면은 혈관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그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거는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면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임상 연구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그 놀라운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그 임상 실험을 봤던 사람들이 심혈관 증상의 어떤 개선이나 혈압 조절보다는 뜻하지 않은 놀라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 거죠. 뜻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발기가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약제로는 좀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오히려 그 방향을 튼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이거를 틀어서 97년, 8년쯤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처음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나름 획기적인 첫 치료제였고, 이게 나오자마자 아마 첫 1년 동안 10억 불 이상의 어떤 매출을 달성을 했을 거예요. 글로벌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 비아그라 나오게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계속 시알리스라든지 레비트라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이데나나 엠빅스 같은 약제들이 계속 출시가 되게 되고, 약들이 조금씩 다른 성분이고 부작용 이런 것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약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아는 게 상품명이다 보니까 상품명하고 그 성분명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아그라, 오리지널명 비아그라, 성분명은 실데나필 제제라고 하고요. 제일 오래된 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양대산맥, 시알리스 계열이 있죠. 타다라필 제제라고 하고, 여전히 마켓쉐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그 시알리스는 이제 매일 먹는 용법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레비트라, 예전에 바이엘에서 나온 약이고 바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얘는 조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거의 요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이 그 동아지약에서 나온 자이데나가 있고요. SK에서 나온 미로데나필, 엠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약제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나한테 맞는 약을 사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약 또는 좋은 약이라는 건 당연히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고 심플하죠. 그래서 2가지가 부합이 됐을 때 제일 좋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신 게 비아그라류는, 실데나필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대신에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그 다음에 자이데나나 아니면은 그 엠빅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 또는 비아그라와 좀 비슷한 정도 효능을 보이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이라고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내가 써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그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시알리스는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부작용 없는데 시알리스는 뭐 부작용이 또 심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육통 같은 거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과 부작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온 디맨드 용법, 일회성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섹스, 관계하기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정해진 용법대로 하나를 다 드시면 돼요. 저용량, 고용량이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한테 처방받으신 대로 하나를 드시면 되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대개는 두통, 코막힘, 충혈, 안면 홍조. 그러니까 혈류량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안면 부위로 가는 혈관,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피가 일로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근육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의 선택은 종류별로 선택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용법에 따라서 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이라 함은 온 디맨드 용법, 섹스 전에 한 번 드시는 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비타민처럼 하루 하나씩 꾸준히 드시는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once a day, 매일 용법을 쓰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시알리스를 쓰고요. 시알리스 5ml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데나라고 하는 그 약제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50ml, 75ml짜리가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제로는 비아그라류도 저용량 20ml, 25mg짜리를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일 용법을 쓰실 때는 시알리스 계열 또는 자이데나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비아그라 매일 용법은 조금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의 선택에 대한 이슈가 있겠고, 매일 쓰는 용법을 쓰겠냐 아니면 일회성 용법을 쓰겠냐, 용법에 따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주치의와 상의하고 맞는 제형과 용법으로 해서 쓰시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지하철 화장실이나 길거리에서 명함 광고처럼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불법 약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당연히 이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약이라기보다 약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불법 식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도 이런 약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공사 화장실에서 많이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그 기차를 타고 청량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면 아직도 대변 보는 칸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전화번호하고 함께 뭐 약을 보내준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스티커 붙여 있던데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무심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서 샀는데 뭐 시험삼아 먹어보고 조금 도움이 되나 뭐 이래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약의 성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간독성 때문에 응급실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독성, 전격성 간염이라고 해서 갑자기 황달처럼 뜨고 뭐 몸 붓고 이러면서 피 검사를 보면은 막 그 간 기능 수치가 GOT, GPT가 막 1000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응급실에서 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신장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 여부를 떠나서 쓰셔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쓰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게 그 요즘은 특히 그 비아그라, 실데나필 제제나 시알리스, 타다라필 제제들은 특허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10군데 넘는 제약사에서 약제들이 막 그 경쟁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약가가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리지널 시절에는 비아그라 일회성 한 알에 막 15,000원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10,000원 이상씩. 그러니까 뭐 4알이 한 통 있으면 5만 원, 6만 원 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비용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 타다라필 제제, 시알리스 5ml짜리가 얼마나 획기적인 약이었냐 하면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그 환자분들 되게 많이 구매하셨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처방전을 내어드리고 약국에 가면은 한 달치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약국에 조제료도 있고 하니까요. 한 달 약값이 15만 원만 이렇게 했다고요. 되게 비싼 거잖아요. 한 알에 5,000원씩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쓴다? 비용 부담 되죠. 근데 요즘은
그 한 달에 10몇만 원 한 약값이, 물론 이거는 비급여 약제이고 약국마다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뭐 절반, 3분의 1 수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약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것도 별로 없고 가품을 쓰고 비용 지불하고 건강 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의미는 없다고 하죠. 물론 그런 약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거 병원에 가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불편하고 번거롭고 비뇨의학과 들어가기 좀 무섭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그 병원에 한번 오셔서, 요즘은 비뇨의학과에 여성분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오고 남녀노소 다 오는 병원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처방전 한번 받은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보고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잘 맞는 약을 찾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는 꽤 길게 드려요. 뭐 한 번에 오실 때 뭐 8알씩만 드리는 병원이 요새 별로 없고 뭐 2통 이상씩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찾아서 이제 뭔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 약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 의학적으로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고려사항은 양리학적인 어떤 실드나필을 오래 썼다 해서 나중에 그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내성 생긴 거 아니냐 라고 하셨을 때, 약이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건강 상태의 변화 같은 게 일단 있을 수 있죠. 그 건강 상태라고 하면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우리는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내일, 내년, 5년 뒤 똑같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내 발기는 이미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요.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발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질환들 있잖아요. 뭐 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상태, 또는 뭐 신경계통의 뇌질환, 척추 상태, 비만도, 이런 것들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다른 약의 복용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한 약효 감소가 올 수 있지 약 자체에 의한 내성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약을 뭐 오래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성이라고 하기에는 약을 한 4알 정도 썼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약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너무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정적으로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약의 내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성보다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난 약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기약을 쓸 때도 약 없이도 해보고 쓰고도 해보고, 그리고 자위할 때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이거를 약을 너무 꼭 써야지만 난 섹스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훈련한다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은 심리적인 의존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때 가능한가요?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 일단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시알리스, 아마 이거는 저용량 용법일 거예요. 5ml짜리 매일 용법. 뭐 매일은 아니어도 저는 출근을 해서는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5알은 먹는 거죠. 쉬는 날 빼고요. 그 타다라필, 시알리스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발기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뭐 혈류량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도 적응증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요. 그러니까 배뇨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좀 있겠죠. 다른 약제들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비교적 저렴한데 얘는 건강보험 혜택은 없습니다만 다른 그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냥 쓰고 나서는 아침 발기도 조금 더 잘 되고 소변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에 의해서, 니드에 의해서 쓴다기보다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사들 사이에는 각 과에서 추천하는 약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들은 나 그냥 이거 먹어. 셀프 처방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거 장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리피토 같은 그런 고지혈증 약들을 쓰면은 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된다. 혈관 질환 예방 및 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 같은 거를 좀 미리 조기에 쓰는 것도 암 예방이나 이런 거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내과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봐서 제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당뇨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지혈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뇌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쓰는 약이 글리아티민, 포스파티디세린 뭐 이런 계통의 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그냥 처방해서 그 쓰신다고 하는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시알리스가 그런 개념의 약일 수 있는 거죠.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병 없을 때 미리 좀 써두면은 여러모로 좀 도움되는 약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잘 맞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기도 하죠. 전립선 비대증이 뭔가요? 나이 들면 대부분 생기는 건가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얘기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흔히 좀 오해하시는 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냥 소변 문제가 좀 있는데 전립선이 온 것 같아. 전립선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50세 이상에서요. 근데 요거는 표현이 조금 다 잘못된 거죠. 전립선 또는 전립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눈, 코, 입 같은 장기의 명칭입니다. 뭐 아기들도 다 갖고 있는 남자라면 갖고 있는 장기의 이름이 전립선이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질병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전립선 암은 뭐 60대 이상 남성에서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종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50대 정도부터 보통 생기게 되고 나이와 함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에서 한 50% 정도 유병률, 70대 정도로 되면은 한 7, 80% 정도로 흔해지는 아주 흔한 양성 질환입니다. 암은 아닌 양성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환 전립선염.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부터 20대, 심지어 10대부터도 올 수 있는 전립선의 어떤 균이 됐건 물리적인 충격이 됐건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오는 질환, 전립선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비대증, 염증 세 가지 질환이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가 커지는 거예요. 정상 크기를 우리가 한 20cc 초반 정도까지로 봅니다. 남자에 있어서요. 20cc면 요만한 건데 대체로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한 밤톨만한 사이즈? 그 정도가 정상인데 나이와 함께 이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점점 커져서 30cc, 50cc, 어떤 사람들은 100cc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는 오줌을 둘 때 밸브 같은 역할을 하고요. 방광 밑에 붙어 있거든요. 오줌포 방광이 있고 그 밑에 전립선이라는 밸브가 있고 그 밑에 음경이 요도가 있고 쭉 오줌이 나가는 건데 방광과 음경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 내부로 전립선 요도가 또 오줌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커지게 되면 비대하게 되면은 요도를 압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도가 뻥 뚫려 있어야 오줌이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도가 터널이 막히게 되면은 오줌이 시원치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배뇨장애, 여러 가지 배뇨장애가 있는데요. 일단 오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그러면 노화가 생기면 다 나이가 되면 무조건 오는 거냐? 전반적으로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족력이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20, 30대부터도 원래 사이즈가 컸던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더 커진다는 얘기고 원래 작았던 사람도 나이와 함께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원인은 불분명하긴 하지만 대개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이가 듦과 동시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늘어나면은 전립선의 세포 증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DHT가 사실은 탈모에도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전립선 약 쓰시면은 뭐 탈모약으로도 겸용으로 쓰시는 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탈모약이 원래는 전립선약에서 유래했다. 요 DHT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개 숙인 남성이라는 말, 현실적인 표현 같은데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자주 화장실 가게 되면 어떤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 얘기를 좀 하려면은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대개는 배뇨장애라고 얘기했고요. 배뇨장애를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배뇨장애 또는 요즘 말로는 하부요로 증상, 의학 용어로는 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동의어인데요. 이 배뇨의 문제는 대개 두 가지 범주로 나누거든요. 한 가지는 오줌을 자주 보는다, 소변을 잘 못 참는다, 밤에 깬다,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어떤 자극 증상 또는 저장 증상 또는 방광에 의한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 끊긴다, 줄기가 시원하지 않고 예전만 못하다, 오줌을 쌌는데 다 배출 안 되고 남은 느낌이 있다, 또 뭐 화장실에 가면은 중간에 끊어져서 나온다, 개시가 더디다, 이런 것들은 딱 들어도 좀 뭐가 막혀서 안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폐쇄 증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보이딩 심톰, 배뇨 증상이라고, 작은 범주의 배뇨 증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혀부의 증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7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해서 보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IPSS, 전립선 국제 증상 점수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7가지 문항이 0에서부터 5점까지 범주가 돼 있고, 이것들을 심한 사람들은 5점, 없는 사람들은 0점, 이렇게 해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 증상이 경미하다, 어떤 중간 정도다, 심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은 매우 중요하게 보는 어떤 전립선 증상의 척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IPSS 설문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전립선 비대증, 뭐 초기 증상, 뭐 중기 증상, 나 말기 비대증이야,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이거는 사실 딱 구분된 증상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심각하지가 않겠죠. 그럼 나이가 들고 전립선이 커지니까 조금 오줌 줄기가 약하고 예전만 못해, 시원치 않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초기 정도고요. 대신에 이때는 오줌 그 출구가 조금 막힌다 하더라도 방광이 펌프질을 잘 해주면, 조금 더 세게 밀어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대한 문제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진행이 되면,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 방광이 좀 변성을 하게 됩니다. 방광이 계속 힘을 막 과하게 줘야 되고 이런 그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방광이 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는 거죠.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습관적으로 점점 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잘 못 참고 밤에 깨는 증상들이 중간 정도 단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분들이 많고요. 말기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비대증이 심한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주된 증상, 요폐, 응급 상황이죠. 오줌이 꽉 찼는데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한겨울에 술을 좀 드셨다. 근데 방광은 꽉 차서 배는 볼록하게 나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 보려고 준비를 하면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낑낑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은 응급실이나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서 도뇨를 해서 오줌을 빼드려야 돼요. 그때는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분들은 빨리 약을 써야 되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기 전에 전립선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은 어떤 심한 상태까지 치닫지 않게 되고, 어떤 전신 건강,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런 데 무리가 안 오겠지만, 그리고 방광 기능은 한번 망가져 버리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악화일로로 가기 때문에 방광벽이 비후해졌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당뇨가 심한 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방광은 변성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약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방광을 아예 뭐 수술로 드러내고 인조방광으로 치환하지 않는 한은 이게 비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증상을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흔하게 초기에 접할 수 있는 증상은 오줌이 시원치 않고 오줌을 쌌는데 개운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꼭 비뇨의학과에 내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전립선 문제 때문에 오는 증상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 염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요도염, 성병 같은 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최근에 뭐 커피나 술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과민성 방광, 그 overactive bladder라고 하는 진단명이에요. 뭐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방광이 과민해진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런 그 배뇨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줄기가 약해졌다, 자주 마렵다, 급하다, 잔뇨감이 있다 이런 증상이 오면은 일단 비뇨의학과에 와서 감별하는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 젊다는 거는 뭐 제 편의상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세 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소변 검사하고 병원에 오실 때 소변을 좀 참고 오셔서 평소에 내가 소변 본 느낌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갖고 오신 다음에 오줌 줄기를 확인해 봅니다. 기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오줌을 다 놓고 나서 잔뇨량을 체크해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변과 관련된 검사 정도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1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증상에서 설명드렸던 IPSS, 전립선 증상 점수 설문지 이거를 기입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신다면은 많은 부분이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 문제일까? 어떤 성병일까? 요로 감염일까? 과민성 방광일까? 또는 요로 결석일까? 또는 뭐 신경인성 방광일까? 이거는 문진 환자분과 대화를 해보고 뭐 그 소변 검사 정도를 해보면은 얼추 나옵니다. 만약에 40대 이상이라고 치면은 요 소변 관련된 검사, 설문지, 의사와의 문진에다가 추가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PSA라고 하는 전립선 어떤 증상 척도를 보고 전립선 암을 감별하기 위한 PSA 수치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의 크기, 비대증 여부, 염증 여부, 또 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함께 손으로 이렇게 항문을 쭉 찔러서 그 직장을 통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전립선이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 보는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40대부터는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30대 때 이걸 해도 뭐 과잉 검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항문을 통해서 검사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도 더 들 것이고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감별을 좀 해야 될 진단명들이 늘어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노화와 함께 진행되니까 그래도 20, 30대보다는 40대 이후에 검사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40대 중후반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에 그것까지 감별하는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검사는 그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만 먹으면 나아지나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만약에 40대인데 그냥 궁금해서 검진 차원에서 오셨다. 근데 전립선이 좀 비대증이 있다라고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대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약을 쓰지 않는 게 어떨지 약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가져감으로써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즉
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 예를 들어서 운동을 충분히 하고 이러면서 비만도 유지를 관리를 잘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술, 커피는 줄이고, 그리고 소변은 조금 모았다 보는 표준에 맞는 배뇨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전립선 증상 완화에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약을 쓰지 않고도 증상 개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약을 제 스스로도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장복하는 약은 줄여보고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결정하지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 전립선이 약간 크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약을 쓰시는 거거든요. 대개는 약물 치료가 1차 치료고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개는 한번 시작하면은 거의 평생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나이와 함께 무럭무럭 전립선은 다소간 조금씩 자라나거든요. 약을 써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악화를 막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약을 끊으면 다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증상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약을 쓰는 게 1차 치료가 될 거고 그 약은 종류에 따라서 요도를 좀 확장시켜서 배뇨를 시원하게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위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의 계열이 1차 약제고, 두 번째는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 그 요패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로 크시거나 할 때는 그 5-ARI라고 하는 아까 그 DHT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약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 감소를 독려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런 약제들을 병행을 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썼을 때 효과를 좀 보게 되고 좀 천천히 액팅을 하는 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소변을 좀 자주 본다, 급하다, 밤에 깬다 이런 증상들이 메인인 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약제로 분류되는 약을 추가해서 씁니다. 그래서 항콜린제라고 보기도 하고 베타3 항진제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립선 비대증과 곁들여서 증상에 따라서 그래서 약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최대한 저는 3개까지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쓰기도 합니다. 야간요가 심한 사람들은 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합해서 쓰는 게 약물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은 수술에 대한 문의도 많고 수술적 치료 광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러하듯이 몸에 칼부터 대기 전에 약을 먼저 써보고 약물 치료는 뭔가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술적 치료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는 언제 권한다?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약발이 잘 안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약물 치료에도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때에 따라서는 성욕, 성기능이 감퇴된다. 정액이 나오질 않는다. 또는 변비나 입마름증이 있다. 이런 배뇨에 관련된 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싫은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약 먹는 게 너무 싫어. 효과도 좀 있고 부작용도 없지만 매일 한 알, 두 알, 평생 약을 써야 돼?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술을 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 예를 들어서 요패, 심한 비대증의 증상인 오줌이 셧다운되는 증상이 빈번하게 있다든지 요로 감염이 재발한다든지 오줌이 배출이 안 되면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신장 기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밑에 출구를 뻥 뚫어드리는 수술적 치료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는 보통
두 가지 범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골드 스탠다드, 전립선 비대증의 1번 치료라고 생각했던 거는 TURP라고 하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 전부터 80년대부터 있었던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온 또 골드 스탠다드에는 홀랩이라고 하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치료들은 최소 침습 수술,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최대한 데미지를 덜 주고 합병증 부작용을 줄인 비교적 간단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뭐 결찰술이라고 불리는 유로리프트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한 1, 2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리줌이라고 하는 기화술이라는 게 있고요. 수증기를 쏴주어서 전립선을 퇴축시키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대두되는 아이틴드라고 하는 어떤 소변줄에다가 끝에 뭘 묻혀가지고 역시나 폴리 카테터 같은 거를 요도에 줄을 넣어뒀다가 빼면은 전립선이 이제 퇴축된다는 원리로 시행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1번 수술로 인정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처럼 많이 하고 있는 최소 침습 시술들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최근에 나오고 결찰술, 리줌, 아이틴드 같은 게 무조건 좋다는 게 팬시한 게 아니고 고전 수술이 효과는 무조건 더 좋습니다. 옛날 시술 방법이 무조건 좋고 효과는 좋아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적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보험 인정을 해주거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고 안 좋은 수술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부작용과 합병증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최소 침습 시술은 몸에 주는 데미지는 적은데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작용할 수 있는 적당한 후보군에서만 작용을 잘합니다. 전립선이 너무 큰 사람들은 유로리프트에도 효과 없고요. 리줌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각자 맞는 전립선 크기, 사이즈나 또는 어떤 중간엽이라고 하는 전립선의 내부 해부학적 구조 여부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시술의 장점으로는 사정 기능 같은 게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죠. 효과는 저쪽이 좋고 부작용은 이쪽이 적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택했을 때는 홀랩 같은 효과 좋은 방법을 쓸 것이냐, 또는 부작용이 적은 이쪽 계통의 최소 침습 시술을 할 것인지를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느낌을 받는 남성분들이 많은데 전립선도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날씨하고 영향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잘 생기는 배뇨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같은 게 잘 생김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발산하니까 오줌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농축이 되다 보면 요로 감염도 늘어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여름철에 잘 생기는데 기존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던 분들은 대개는 겨울철에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방광은 좀 예민해질 수 있고요. 골반 적은 쪽은 수축이 되면서 배뇨와 관련된 근육들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뇨를 더 자주 느끼게 될 수 있고 빈뇨, 또 절박뇨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겨울철에는 땀 발산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려 소변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소변량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소변량 때문에라도 화장실을 더 자주 갈 수 있고 밤에도 더 깰 수 있고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 악화도 일어나고 배뇨 관련된 환자분들의 내원 빈도가 약 30% 정도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수분 관리에 대한 습관,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거,
또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시는 거 이런 등등의 어떤 배뇨 장애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전립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립선에 도움되는 건강한 습관은 우리가 전신적인 어떤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신적인 질환이라는 거는 대개 뭐 대사증후군, 성인병이죠. 살이 찌고 고지혈증과 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의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이 중요하고 운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 전립선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립선의 비대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반 저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에서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서도 어떤 밸브, 전립선이 밸브 역할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쪽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산소 운동이 알겠는데 케겔 운동은 우리가 그 소변 볼 때 또는 대변 볼 때 괄약근이라고 하잖아요. 골반 저근을 통칭해서 그냥 괄약근 쪽이라고 보면은 얘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문 쪽 근육만 오므리고 뭐 음경 쪽 그 괄약근은 뭐 이완시키고 이게 조절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래쪽 힘을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를 반복을 해보세요. 수축 한 2, 3초, 이완 한 2, 3초.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수시로 하자고 하면은 이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따로 운동을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한다. 유산소 운동하기 전에 무슨 그 운동할 때 그때 특정한 세션이 있으면은 그때 그냥 한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앉아 있다 하세요. 뭐 그 화장실 가서 하세요. 뭐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 하세요.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저는 맨날 까먹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룰을 하나 만들어서 운동 전에 한다든지 저는 그리고 뭐 요가 할 때 요가 레슨 받거나 할 때 요거 할 때 괄약근 조이고 하면은 이게 도움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1, 2분씩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골반 저근 강화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되는 습관들은 좀 스트레스 요소를 줄이고 뭐 면역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수면 시간은 충분히 최소한 5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뭐 여러 뭐 꼭 전립선뿐만 아니어도 그렇지만 술, 흡연 안 좋고 커피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커피는 줄이시고 수분량은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50kg 여성분들은 한 1.5리터 정도는 최소한 드셔주는 걸 추천드리고 남자는 한 60, 70kg 정도 남성분들이라면은 최소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습관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겁니다. 소변은 너무 오래 참아도 물론 안 좋지만 너무 자주 봐도 안 좋은 겁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하고 함께 적절한 조절해서 보는 규칙적인 배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강한 남성이 2리터를 드셨어요. 소변은 그러면 얼마마다 가냐? 대략 3시간 텀입니다. 3시간 텀이면 대략 5번에서 7번 정도를 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아침에 6, 7시에 기상을 했다. 그럼 누구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출근해서 한 9시, 10시
점심 먹을 때 한 12시, 1시, 오후 뭐 서너 시, 저녁 먹을 때 6시, 7시, 그다음에 집에 오시면 9시, 10시, 여기까지 한 6번이고, 자기 전에 한번 보실 거면은 7번. 그래서 대략 우리가 들어간 만큼 소변은 비례해서 나올 거예요. 마신 수분 섭취량, 뭐 국물도 있겠고 다른 음료도 있겠지만 물을 한 2리터 정도 섭취했다고 했을 때 한 6, 7회로 나눠서 소분해서 보면은 대략 회당 소변량은 300cc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종속 변수 300cc를 한 번에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뭐 버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수분 섭취는 적당히, 소변 배뇨 간격은 조금 모았다가, 너무 자주 보게 되면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병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마려운 1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배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밤에 야간요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광 용적도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너무 오래 참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저는 소변을 보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막혀서 낑낑대면서 한 6시간을 참았어요. 그러면 염증이 오는 거예요. 요로 감염, 여성분들 방광염, 남자분들 뭐 전립선염까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 타임드 보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룰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뭐 운동 습관, 생활 습관에 더불어서 뭐 먹는 거 좋은 거 없냐, 뭐 안 먹어야 되는 거 없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토마토라고 하는 게 뭐 라이코페니아미드도 좋고 뭐 녹차에 뭐 카테킨 같은 성분이 있어서 좋고 뭐 채소류, 생선 이런 게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류, 아몬드, 호두에는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대개는 항염 작용 또는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른 장기에는 물론 도움되는 것들이 많고요.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뭐 안 좋은 것들은 뭐 그 술, 커피는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방광에도 안 좋을 수가 있겠고요. 흡연 안 좋을 수 있고 음식 중에서는 너무 그 어떤 육류 섭취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최근에 더 안 좋아지게 된 게 서구화된 식습관에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그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 말씀드린 도움되는 과일, 채소류들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은 최소한 뭐 토마토와 채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것들은 좀 가까이 놓고서 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배뇨할 때 있어서 소변은 앉아서 쏘는 게 앉아 쏴, 서서 쏴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앉아서 보는 게 좋으냐, 뭐 서서 보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그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되게 묻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남자들은 서서 쏘는 게 좋다. 이런 약간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편집을 이제 좀 그 딱 서서 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편집이 돼서 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그 개인적인 견해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서 보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필연적으로 배뇨 장애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앉아서 보면은 더 편해진다. 요도 쪽이 더 확장되고 이완되기 때문에 앉아서 있는 자세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앉아서 보는 경우가 많대요.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서 싸게 될 이벤트가 있었을 때 또는 고령화 됐을 때 잘 못 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서 보는 습관을 갖고 계신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는 청결의 문제에서 있으면은 앉아서 보는 게 더 좋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앉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결혼 초였는데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갔던 거고
요즘은 앉아서 보는 거는 지저분해지니까요. 또 집에 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밑에 흘리게 될 수 있거든요. 남자들 소변보다 뚝뚝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청결 때문에 앉아서 보는 거를 저는 요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서서 보는 게 좋다. 그럼 서서 본 다음에 나중에 아래쪽을 뭐 웨티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 경험상으로 고추가 음경이 좀 긴 사람들은요, 앉아서 쌌을 때 문제점이 또 있긴 해요. 앉아서 보면은 고추가 변기 앞에 닿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대변 볼 때 우리가 대변 항문으로 이제 닦다 보면은 앞쪽으로 조금 쏠리면서 고추 닿을 때 있듯이, 앉아서 쏠 때 조금 수그리고 있다가 발기가 되거나 이러면은 앞에 그냥 닿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위생상으로는 내 위생상에 요로 감염이 올 수 있는 소지는 나빠질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고, 이것도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공연장 같은 데 가면요, 여자 화장실 인터미션 같을 때 여자 화장실에는 줄이 쫙 밀리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비교적 소통이 빠르죠. 또는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뛰기 전에 화장실 줄 앞에 라인 되게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남자들은 평상시에는 서서 보는 거에 특화된 해부학적인 구조를 원래 갖고 있고, 그거에 자연스럽게 배nyu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가서 앉아서 본다면은 또 어떤 그 불편함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되며, 그래서 일장일단과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는 그 앉아서 보지만 밖에서는 당연히 서서 봅니다. 밖에서는 앉아서 볼 일 절대로 없어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히려 서서 보고 털고 빨리 나가야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뭐 양면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별로 없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여지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성생활은 보통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나이에 따라 한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성생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은퇴 연령도 없고요.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큰데요. 환자분의 건강 상태, 또 어떤 성생활에 대한 욕구, 파트너가 있는지 이런 데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80대, 90대인데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40대, 50대만 되어도 왜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성생활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섹스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생활을 하고 성욕에 대한 거는 나이와 함께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죠. 발기력도 떨어질 수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의지에 따라서 성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그 란셋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술지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영국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어떤 고령 인구에서 한 70% 이상이 남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성생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여성에서는 30%, 40% 정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적인 어떤 섹스가 나이가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차이와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생활 욕구는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법이 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관리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거죠. 흔히 얘기하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자, 또 식이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을 틈틈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성기능이나 남성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가와 같은 유연성을 증진시키면서도 뭐 호흡법, 자세, 명상,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모해 줄 수 있는 운동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이 조절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어떤 왕도가 있다기보다는 전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인병,
왜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만해지지 않고 고지혈증, 혈압, 당뇨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식습관 같은 게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고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류를 많이 섭취하고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도 성생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면역력 조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하고 또 한 가지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연구에서는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그룹하고 5시간 이상 주무시는 그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라든지 성기능, 아침 발기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 담배는 어떤 성기능에 제일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술은 아예 금한다기보다는 절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셨을 때 어떤 그 성생활을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봤지만 성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어떤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치고 생활 습관 교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습관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셨는데 만약에 그래도 원하는 어떤 발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약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발기 약제부터 해서 그거로도 도움을 잘 못 받는 경우에는 발기를 위한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먹는 약이나 주사 약에도 불구하고 발기력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방법인데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시기 전에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 후에 예상되는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 보형물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발기가 거의 안 되던 사람도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수술은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시술이 될 텐데, 예전부터 시행해왔던 그 굴곡형 보형물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투피스, 두 조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술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심지가 이렇게 볼펜 두 개를 우리 음경 해면체 옆쪽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철사 같은 겁니다. 물론 뾰족한 철사가 아니고 볼펜처럼 끝쪽이 뭉뚝하게 되어 있고 안에는 철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둡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붙여서 평상시에는 뒀다가 내 발기 또는 삽입을 해야 되는 성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쭉 펴서 앞쪽으로 이렇게 그 철심을 펴주는 거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성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접어두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됐던 굴곡형 보형물 삽입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적 최근부터 사용된 거는 펌프를 삽입을 해서 팽창형 보형물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실린더가 두 쪽이 있고요. 얘가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이 발기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는 건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그 펌프질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음낭 쪽에다 넣어준 다음에 음낭이라고 하는 건 이 고환 옆에 있는 주머니잖아요. 거기에다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서 실린더에 물이 들어가면 팽창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기가 되고 또 관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물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겠고 물이 들어있는 저장고 리저버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펌프,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3피스 보형물 삽입술 또는 팽창형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굴곡형, 철심 박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팽창형. 그래서 이거는 그 팽창됐을 때 발기가 이루어지고 빼주면은 수그러들고,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편해질 수 있고 최대한 자연 발기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뭐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이가 들면서 자연 발기를 잃어버리신 분들에서 충분한 상담 설명을 듣고 나서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이 삽입된 보형물을 빼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기는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내 원래 자연스러운 발기 상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삽입을 했을 때 상대 이성이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듣고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과 음경 확대 수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목적이나 수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나요? 음경 확대 수술하고 그 발기부전 수술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확대 수술은 말 그대로 크기를, 사이즈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운다는 얘기는 남성의 성기가 있으면 일단 음경의 굵기, 몸통을 굵게 할 수도 있겠고 앞쪽에 귀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필러 같은 물질을 넣어서 귀두를 키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좀 짧은 분들은 길이를 연장하는 시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음경 확대술의 범주로 보고요. 이 경우에는 조커나 정상인 범주에 있는 분들께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물질을 주입을 하거나 대체 진피 같은 것을 삽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생활을 할 때 조금 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존재하는 부위 한 레이어가 더 생기기 때문에 전달되는 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루 증상이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을 조금 둔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경 확대술이라는 거는 그 본디 목적 자체가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다. 발기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약간 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기 능력은 정상인 분들한테 권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기부전 수술 또는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의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음경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발기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분들이 오로지 발기를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섹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띠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한 성기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상시에 그 성기능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팁을 드리자면은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운동 꼽겠습니다. 운동에는 러닝,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메인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줄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운동으로는 보조 역할로서 근력 운동, 특히 큰 근육들, 하체 근육이나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으로는 약간 정적인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가나 아니면 뭐 그 필라테스 같은 걸 통해서 자세 교정, 또 호흡법,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 능력은 물론이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들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일단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식생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성인병, 전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식생활들이 있잖아요. 비만이 오지 않게 비만, 고지혈증, 혈압, 또 당뇨 이런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염식이 너무 맵고 짜게 드시지 않고 물은 충분히 섭취하시고 채소나 과일류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적당한 육류 섭취는 괜찮지만 너무 과한 육류 섭취보다는 생선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흡연하고 음주를 최대한 줄이거나 자제하시는 것이 면역 기능 강화나 스트레스 관리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성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기력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크죠. 전체 어떤 ED, Erectile Dys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발기력 저하 환자들 중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는 분들이 연구에 따라서 뭐 70%, 60, 70%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의료진들이 체감하는 경우는 9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질적인 원인하고 심리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혈압,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아주 고령이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발기력을 주관하는 신경계통의 문제, 뇌질환이 있거나 척추, 요추 4번, 5번, 요추, 천추 1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발기력 저하가 온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혈류량이 유입되고 어떤 정맥이 닫히는 발기 기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건강한 20대들, 30대들, 40대들 근데 대화를 통해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문진을 해보면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발기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직도가 안 되거나 긴 유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이런 경우에 특징적인 그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내 손으로 그 자기 위로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발기도 때때로 되고 매일 아침에 텐트를 치는 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발기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자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꼭 파트너, 대인 플레이를 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감별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플레이를 할 때는 안 되고 내 손으로 할 때 야동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동영상과 기구를 사용할 때는 잘 된다. 그렇다면은 그 괴리 사이에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각도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특히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고요. 거기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자위를 하던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자위를 어떤 분들은 매일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루에도 4번 한다는 20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위라는 거는 자주 하다 보면 할수록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성생활보다는 조금 더 센 자극, 일상 대인 플레이에서 경험하기 힘든 각종 취향들이 생겨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너무 심취하고 몰입하다 보면은 막상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교제를 하고 그때 성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야동을 통해서 접해왔던 내용과는 실제 섹스가 너무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됐다가도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확 죽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성행위, 이동을 보고 자위를 보는 행위에서 조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위를 낮추고 강도도 좀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그러면서 그 파트너분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교감 이런 거에 조금 더 몰입해 보도록 노력을 스스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필요하다면은 발기약제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기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남성 성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발기라는 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합 예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관여한다는 얘기죠. 발기는 일단 자극이 들어와야 되겠죠? 고추가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뭔가 성적인 자극, 섹슈얼 어라우살이라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돼야지 먼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은 어디서 오냐? 눈으로 보는 시각, 촉각, 청각,
텍타일 센스, 만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감각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이게 뇌로 들어가겠죠? 뇌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뇌에서 이제 성적 자극이 도달하면은 신호가 오면서 또 척추에 있는 그 천추에 있는 척수의 어떤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이 자극돼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음경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신호 전달 물질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혈관을 이제 확장시키고 이런 거에 제일 많이 이름 대두되는 게 질소산화물 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경 동맥이 확장이 됩니다. 그 혈관이 이완되면은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음경 동맥을 통해서 피가 막 유입이 음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면체라고 하는 음경 내부에 있는 스폰지 같은 구조물에 피가 막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음경이 커지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해면체가 커지고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주변의 정맥이 압박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피 공급이 늘어나고 그만큼 빠져나가면은 그냥 순환만 되고 음경이 금방 커졌다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발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피 공급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가 발기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종합적인 자극이 오면 뇌에 신호가 왔다가 신경으로 통해서 척수에서 자극이 돼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 유입이 꽃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해면체가 커지고 해면체가 커지면서 정맥 혈관을 동시에 압박을 해서 폐쇄를 시킴으로써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혈류량은 늘어나고 빠져나가는 거는 줄어들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발기가 되었다,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발기력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면은 피가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음경 동맥 같은데 피가 원활하게 그 순환이 안 되는 구조이거나 또는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정맥 폐쇄 부전이라고 하는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힘이 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자극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뇌로 전달되는 어떤 신호나 자극이 부족한 경우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어떤 발기력이 왜 왔는지 원인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원인이냐 심리적인 요인이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약물 치료가 중요하냐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기의 모든 단계 중 하나만 문제 있어도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원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뇌의 어떤 신경 자극이 그 어떤 감각 자극이 떨어지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성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뇌에서 자극이 온 다음에 그 척수로 내려가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또 자극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신경 회로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뇌병변이나 척추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어도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관을 채우는 혈관 문제가 있어도 필링하는 데 문제가 있어도 발기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 유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맥 누출의 문제, 아까 정맥이 어떤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야지 발기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또는 뭐 꽂혀 있는 데 다친 적이 있다, 음경 손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상태, 그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발기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발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별로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발기에는 발기력 유지나 그 강직도 유지나 시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사실은 뭐니 해도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는 거죠. 뭐 어떤 관계를 한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처음 경험 때. 누구나 첫 경험을 한 번은 하게 되는데 그때 어색하고 뭐 이러니까 발기가 안 되거나 금방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극복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긴장, 불안.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관계 직전까지는 손만 잡고 있어도 발기가 잘 돼 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뭔가 준비 과정만 되면은 쏙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기의 강직도는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 걸까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발기의 강직도라고 하는 거는 그 발기의 어떤 기전, 메커니즘이 잘 작용을 해서 일단 음경 혈류량이 늘어나서 꼬추로 가는 혈액이 쭉 유입이 돼요. 그러면 해면체가 팽창을 해서 단단해지죠. 근데 이때 두 번째로는 정맥을 통해서, 동맥은 혈액을 들어가는 혈관이고 나오는 거는 정맥이잖아요. 그다음에 빠져나오는 거는 막혀야 되는 거죠. 동맥을 통해서 혈액 유입이 해면체로 충분히 되고 정맥을 통한 유출은 차단되고 이 상태가 유지됐을 때 우리가 발기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혈류량 공급이 더디거나 아니면 어떤 정맥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은 발기력이 빨리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걸로는 어떤 기질적인 다양한 단계별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또 어떤 음경의 혈관 손상과 같은 외상성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직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강직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자, 강직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강직도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정의상 발기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기부전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하고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해답은 발기력 저하가 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기질적인 원인으로 보면 심혈관 문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또는 이제 신경계통의 문제, 뇌 질환. 이건 신경 전달 회로상의 문제니까 뇌, 척추 이런 데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호르몬, 내분비 계통의 문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선천적으로건 후천적으로건 어떤 연유에서건 바닥 상태라면은 성욕감퇴도 오고 성기능 저하도 올 수 있죠. 갱년기도 비슷한 맥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약물 영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신건강의학과 약제 중에 발기력 떨어뜨리는 약제도 꽤 있고 혈압 약제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비뇨의학과 약제 중에도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 5ARI라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약간의 성기능 저하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쓰고 계신 약 때문에 발기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음경 부위에 다쳤거나 손상을 받은 경우에 혈관에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가 채워지거나 또 빠져나가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발기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건강한 사람에서는 심리적인 원인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심리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내가 예민해, 걱정이 많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성 경험에 대한 어떤 경험 차이, 섹스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평소에 내가 긍정적인지, 섹스 실패로 인한 두려움, 그런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또 실패하면 어떨까? 불안, 하려고 하면 뭐 긴장감이 든다. 또 그리고 내가 고정적인 한 명하고 관계를 하는지, 또는 불특정 다수하고 관계를 하는 편인지, 파트너 이슈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가 그 진료실에서 보는 상황 중에는 이게 얼마나 흔하냐 하면은 어떤 분은 기혼자인데 내 와이프하고 관계할 때는 잘 돼요. 근데 이래 해서 나는 뭐 의도치 않게 어디 뭐 이상한 술집을 갔고 또 이상한 업소를 갔어요. 회식을 하고 끌려가다시피. 그런 데서 오히려 긴장되는 건지 또는 뭐 죄책감인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안 된다. 아무튼 어색한 환경에서 난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인 부류도 있어요. 교제한 지 5년이 됐어요. 성생활도 오래전부터 같이 해왔고 여자친구와. 근데
언제부턴가 여자친구랑은 안 돼요, 잘. 너무 익숙해진 거죠. 본인 표현으로는. 근데 뭔가 새로운 자극, 뭐 어떻게 하다가 원나잇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위할 때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기질적인 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심리 상태와 처한 뭐 사회적인 요인은 다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성적 흥분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자위의 빈도, 자위의 횟수, 경험, 또 좋아하는 뭐 야동의 취향,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그 섹스를 경험을 했냐, 아니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되게 약간 편향된 섹스 취향을 갖고 있거나 뭐 변태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과의 어떤 대인 플레이에서 만족감을 못 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기부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루 증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발기는 좀 되어 있는데 마무리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30분을 피스톤 운동을 해도 사정을 못하는 분들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강직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기질적인 요인도 다양한 요인이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많은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관계 중에 이거는 강직도가 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설명으로 가름을 하고요. 관계 중에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었다. 원래 안 그랬는데 당황스럽게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로 계속 남아서 그 다음 관계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강직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갑자기 뭔가 불안한 생각이나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체위라든지 어떤 움직임을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 전달이 좀 죽었다든지 또는 뭐 너무 피곤할 때 잠을 못 잤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술을 많이 드시고 관계를 하면요 발기력 확 죽습니다. 흡연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음한 상태에서는 발기약을 써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관계가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리액션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 경우는 뭐 제가 들어본 경우로는 술 많이 먹고 관계했을 때 그냥 잘하다가 갑자기 뭐 확 죽었고 그 뒤로 발기가 안 됐어. 마무리는 안 됐고 사정은 못 했고 그런 경우에 뭐 술, 흡연, 과식했을 때 관계 중에 갑자기 뭐 다른 잡생각을 했다? 체위가 바뀌는 와중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뭐 리액션을 취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또는 뭐 별로인가? 느낌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확 흥분도가 떨어지면서 발기력이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무슨 특별한 왕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런 경우에 대처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 파트너와 나와의 관계가 라뽀가 좋고 친밀한 사이라면은 어색한 사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친해요. 배우자라든지 여자친구예요. 그러면은 그냥 힘든 경우에 다시 강직도가 일어나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빼요. 마무리를 일단락 짓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과정부터. 그러려면 좀 약간의 립 서비스도 필요하고 교감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뭐 창피하거나 어색하지만 않으면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더 하기보다는 그냥 푸는 거예요. 좀 쭈삣쭈삣하고 어색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두 번째 시도할 때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단됐다고 해서 중단하고 그냥 뭐 다 끝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거나 또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있거나 하면은 그냥 대화를 열심히 해서 풀고 그 다음에 기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을 것 같고요. 너무 이것 때문에 자책을 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러실 필요 없고 허심탄회하게 파트너와 상의를 해가면서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안 될 것 같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면 뭐 간단한 검사하고 뭐 말씀 나누고 자신감 얻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자위는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또는 너무 이걸 빼주지 않으면 사정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전립선 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나온 거는 자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정액이 계속 안에 누적되고 고여 있다 보면은 고여 있는 액체는 고인물이 썩듯이 염증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전립선액, 정액에 염증이 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에는 전립선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정낭에서 배출하는 것들이 어떤 그 볼륨의 부피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전립선염이나 정낭염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정낭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있는 분들은 회음부의 불편감, 하복부 통증, 뭐 만성적인 간헐적으로 오는 불편감들이죠. 그리고 배뇨 문제가 촉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배출을 해주시는 게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암을 유병률이 좀 높다는 연구도 한 건 있긴 했는데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을 유발하거나 사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반면에 하버드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섹스가 됐건 자위를 통해서 사정을 해주는 사람들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어떤 관찰 연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떠한 뭐 너무 이거를 무리해서 그 사정을 빼주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니드가 있고 성욕이 있고 살아있다면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관계를 하시건 아니면은 자위를 통해서라도 파트너가 결여돼 있거나 하면은 내 손으로라도 좀 배출을 해주시면은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높이거나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발기력이 강해지는 원리는 어떤 걸까요? 자, 남성 기능을 올리기 위한 운동법이 있을지 개인적인 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남성 기능이라고 하면은 발기력을 포함한 성 기능 첫 번째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 즉 남성 갱년기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두 가지를 잘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냐에 대한 설명과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 운동을 해주면은 당연히 근력, 근육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 레벨이 잘 유지가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초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음경 쪽으로 가는 혈류량 또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근육 운동해 주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근육 운동은 중년 이후 남성분들은 주로 하체 운동하고 코어 운동을 많이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상체, 팔 운동, 뭐 가슴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에 효율적으로 어떤 남성 호르몬을 올리고 발기력을 증진시키는데 나는 어떤 효율 측면을 강조하자 치면은 하체의 큰 근육들,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걸 통해서 대퇴 사두근 같은 걸 강화하고 엉덩이 근육도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그 다리 벌렸다 오므리기 이런 걸 통해서 그 대퇴 근육과 둔근 같은 걸 강화시키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렛풀 다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 당기는 운동 하면은 등하고 이두 같은 데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팔 운동은 따로 그렇게 요새 저희가 뭐 그 제 나이쯤 되면은 어디 가서 막 팔 근육 자랑하고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효율 측면에서는 몸통 근육, 복부 근육, 등 근육, 하체 근육 이런 데에다 좀 투자를 많이 하면은 뭐 그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 뭐 자전거도 좋고 달리기도 좋은데요. 저는 달리기를 러닝을 매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할 때는 첫 번째 근력 운동과 병행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는 연구가 많고요.
러닝할 때 도움되는 운동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 중에서도 하체 운동하고 코어 잡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달리기는 뭐 하체로만 뛰는 거 아니고 장거리 달리게 되면은 코어의 중요성은 물론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는 진짜로 그 장거리를 뛰게 되면은 팔 운동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팔치기나 이런 피칭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도 하체와 코어 근육이 중요하고 달리기의 어떤 그 효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운동하면은 말초로 보내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니까 발기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적당한 달리기를 했을 때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고 이런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의 또 다른 효과는 뭐 단체로 뛰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혼자 뛰었을 때 뭐 새벽에 명상 같은 거 하면서 뛰기 참 좋거든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이완 효과, 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을 때 이런 것들을 혼자 뛰면서 정리를 해본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기력 이슈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질적인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 러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기질적인 원인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근데 어떤 그 정서적인 요인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달리기를 너무 과하게 했다? 여기서 과하게라는 거는 내가 어떤 뛸 준비가 안 됐을 때 하프, 풀코스, 울트라 마라톤 이렇게 쭉 무리한 걸 도전을 너무 쉽게 해버리거나 또는 준비가 됐어도 정말 너무 극단의 울트라 마라톤 같은 100km 뛰고 이런 거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뛰시는 분들 보면은 근육이 그렇게 벌키하지 않거든요. 딱 단단하게 작은 잔근육들이 잘 발달하게 되고 전반적인 근육량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너무 많이 뛰는 경우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10km 자주 뛰는 사람들, 풀코스 뛰는 사람들, 그 울트라 마라톤 뛰는 사람들 연구한 결과들도 있는데 오히려 장거리를 너무 많이 그거를 우리가 주기적인 인듀어런스 트레이닝, 그 장거리 운동을 했을 때, 장거리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러닝을 하시는 거는 매우 좋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그 케겔 운동은 여성의 어떤 요실금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남자들의 전립선 증상, 배뇨 장애를 도와주는데도 개선이 되지만 그 근본적으로 남자에서는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발기력 증진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루 증상, 여기를 계속 오므렸다 폈다는 강화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에서는 사정 조절 능력이 더 생기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운동은 케겔 운동을 추천드리고 그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한 번에 1, 2분씩 몇 사이클을 해주시면은 좀 증진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요가와 같은 어떤 유연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뭐 케겔 운동, 요가 이 네 가지는 저도 요새 아주 심취해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행하면서 체득도 하고 그리고 많은 논문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논문도 그냥 단편적인 논문들 말고 메타 분석 같은 대규모로 분석된 연구들에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특히 요가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어떤 섹스, 성생활과 밀접하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산소 근력보다도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요가가 제일 좋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 수치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성생활에 직결되는 거는 요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요가는 근본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그 증진시킬 수 있는 자세 운동, 물리적인 육체 운동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고난도 자세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등척성 운동 같은 근력 운동, 자세 조절 능력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꽤 힘든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운동이고, 두 번째는 호흡법 같은 거를 매우 강조하거든요. 호흡과 명상.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뭐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요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말초 쪽으로 보내는데 좋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있고요. 명상. 달리기 할 때도 물론 명상이 되지만 요가를 1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는 시간과 그 여유가 아주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뭐 이런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발기부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그 유연성이 조금 더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생활을 할 때 어떤 체위를 잡는다든지 조금 더 다른 섹스 즐거움을 찾고자 할 때는 전에 없던 뭐 자세와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운동에서 찾기 힘든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생활과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케겔 운동 같은 거, 마지막으로 요가와 같은 그런 운동들 중에서 여건이 맞는 대로 많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또 꾸준하게 병행해 주시면은 성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 기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다른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뭐 꼭 섹스, 성기능, 남성 갱년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전립선 암과 같은 종양들,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암 질환도 보고 또 성병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 어른뿐만 아니고 여성분들, 어린이들도 오는 배뇨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어떤 배뇨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남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꼭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실 서울 비뇨의학과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내방을 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또 그 외의 비뇨의학 질환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 닥터곰의 비뇨의학에도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꽤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러주셔서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습관들 꼭 유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를 편하게 들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